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사회혁신, 메타버스 핫한 주제들인데 특히 이제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얘기한 건 제가 과문하지만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디지털 메타버스 이 산업적 관점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균열을 뚫고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디지털 혁신과 메타버스를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각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충재 계명대학교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원민 전주사회혁신센터 센터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토론자도 다양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멘트도 좋고 다른 관점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지은 박사님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리빙랩 포럼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별일이 일어났습니다. 메타버스를 주제로 하는 날이 왔는데요. 저는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메타버스로 소위 말해서 최고의 선수들이 오늘 이 리빙랩 포럼에 등장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가 각 분야에서 일정 부분 뭔가를 만들어냈던 분이 또 한 발짝 들어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체 포럼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핫한 메타버스에 리빙랩이 올라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메타버스 하시는 분들은 리빙랩에 늪에 들어왔다, 못 나간다. 이제는 당신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몇 가지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메타버스를 이 뭔가 높은 첨단, 최고, 최신, 뭔가 세련된 뭔가의 기술로 머물지 말고 중요한 거는 내 품에 들어왔고 내 품에 안기고 바로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을 바꿔낼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뭔가 다가오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가 이런 개념을 전문가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나아가서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사회 문제 해결,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결국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노베이션 포 피플 차원에 있고, 또 하나가 그 전문가 믿을 수 없어. 정부 믿을 수 없어. 이거 우리가 풀 거야 라고 하는 시민 주도의 개념이 나오면서 이노베이션 바이 피플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양쪽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리빙랩은 이노베이션 위드 피플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문가 차원에서 오는 부분도 뛰어넘고, 그리고 시민 주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뛰어넘는 게 리빙랩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 이런 개념으로 리빙랩이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리빙랩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와서 박사님, 리빙랩이 아닌 리빙랩이 있습니다. 왜? 사회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전문가 중심으로 왔고, 문제 해결도 전문가가 기획을 했고 선정을 했고, 그리고 내가 진행하면 이게 리빙랩인 줄 알아요. 전문가 중심으로. 근데 한 번도 끝단에 있는 사용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게 라고 해갖고 진행하는 것을 리빙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대학에서 지금 그 리빙랩 개념을 통해 가지고 해커톤 대회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 시설을 만들어주고 뭘 만들고 하는데 결국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을 그 사회에 들이미는 쪽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거기 있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도 우리가 기술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전문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 어르신들의 문제는 이거야. 장애인들의 문제 이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한번 풀어볼게. 라고 하면 이게 리빙랩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 문제를 발굴하는 그 과정마저도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해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리빙랩은 굉장히 젠더 개념이 커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 문제를 같이 풀면서 내가 리빙랩의 주체야. 이게 내가 함께 풀어가는 거지.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아줌마나 그 엄마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내가 리빙랩의 주체고 내가 문제를 바꿔나가고 그러면서 정말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박하선 대표님께서 했던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문제를 빵이 문제다, 쓰레기가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내리는 과정마저도 함께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민산 학연간으로 함께 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주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을 때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전주에 있는 기업들도 이걸 계속 후원을 해주면서 광고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ESG 관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연결시키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 하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부분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아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빵에 한정짓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서로 나누어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음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서 도시락을 거기 넣어준다면 또 그 사람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조금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머니예요. 아줌마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엮고 그러면서 당신이 그냥 반찬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한 차원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그 메타버스를 얘기하면서 메타버스가 사회 문제 해결이나 리빙랩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게임을 하신 여기 게임도 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메타버스를 했던 이런 전문가들이 왔는데 정말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정말 폭발력 있게 한 차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어떻게 갈 것인가 부분이 정말 중요한 과제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그 원민 선생님 계시는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경우에 리빙랩을 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그 정석에 나오는 1장에서 풀다가 많은 느낌이에요. 2장, 3장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정말 심한 부분까지도 가야 되는데 제가 지역별 리빙랩,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리빙랩 활동을 들으면서 놀라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1에서 만약에 100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1에서 10에서 머물러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타 지역에서 왜 이 활동을 했는지를 왜 보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다른 지역에서 연결되고 있는, 하고 있는 부분도 연결이 된다면 이거는 한 차원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리빙랩 쪽으로 들어왔고 감히 부탁드리는 건 지금 오늘 메타버스 요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은 여기 그냥 멀리 있는 그 좋은 기술이 아니라 멋진 기술이 아니라 내 품에 안기고 내 삶을 바꿔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정말 모두의 기술,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고 한 번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 길을 열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테크놀로지 솔루셔니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술로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테크놀로지 솔루셔니즘인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가질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편향일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리빙랩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문제를 같이 정의하고 같이 풀어가는 활동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 솔루셔니즘에 대한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임충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명대학교 임충지 교수입니다. 제가 리빙랩에 관련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자주 안 불러주셔가지고 좀 큰 관점부터 좀 작은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리빙랩 관련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식의 개선이 크게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빙랩으로 과제를 수행하라고 하는데 그 담당자가 리빙랩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리빙랩처럼 하려고 하면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도록 평가 지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 안 돼요. 연구계획서에 처음 쓰여진 대로 그냥 해야 돼요. 그러면서 리빙랩을 하래요. 그럼 왜 하죠? 라고 퀘스천을 하면 리빙랩을 해야 된대요. 이런 식의 어떤 짜맞추기식의 내용들도 아직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주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저희 계명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교수님들이 얼마나 리빙랩적으로 바뀌었느냐를 보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몇몇 교수의 관심사로 끝나고 있다. 확산되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활동은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역할이나 많은 분들이 리빙랩이 뭔지를 알게 하는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하나의 저의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리빙랩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최근에 집을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네덜란드 가서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예 리빙랩이니까 집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걸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면서 내가 내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것들에 대해. 그래서 제가 집을 지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제가 오늘 김영석 교수님 스마트 에이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주제를 막 바꿔가면서 리빙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연구자가 내가 이 문제를 진짜 내가 오랫동안 진짜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 호흡을 5년, 10년 정도를 지속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 리빙랩이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방향성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니즈와 솔루션, 아까도 송 박사님도 비슷한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니즈와 솔루션이 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는 약간 솔루션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접근하면 메타버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강하니 니즈를 놓치고 솔루션 쪽으로 너무 편향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메타버스적 접근을,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너무 억지스럽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들도 제가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니즈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에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기존의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한계적인 상황들을 메타버스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그것을 메타버스가 아닌 거와 메타버스를 도입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건가에 대한 진지한 어떤 고민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그냥 메타버스를 쓰면 뭔가 더 잘 해결될 것 같아라고 하는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메타버스를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메타버스를 풀어야 되는 원래의 사회 문제도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리빙랩이 한 5년 동안 이러저런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기존의 제도하고 이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은 기존의 틀이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평가서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방식까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건 아마 이제 법제도적인 측면서부터 뭐 다양한 활동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는 우리 뭐 세계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세계관 측면에서 산업 중심의 세계관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세계관을 좀 구성해나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최 측에서 말씀을 하실 때 좀 가까이 대고 해달라는 그 요청이 있어서 유재현 교수님 토론하실 때 좀 가까이 붙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유정현입니다.
먼저 이제 리빙랩하고 이제 사회혁신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 리빙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지역과 이제 커뮤니티 혁신의 차원에서 리빙랩이라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제 리빙과 플러스 랩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 삶과 자기 삶의 터전에서 혁신을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일종의, 그러니까 혁신의 이론에서 보면 이제 사용자 혁신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유저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어떤 필요하면 그걸 개조해서 만들어라라는 개념인데, 그것과 이제 유사하게 자기 삶의 터전에서 사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하는 그런 어떤 혁신의 하나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시민사회가 오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리빙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혁신의 도구로서 기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표를 이제 들으면서 좀 제가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꼭 하이테크적인 접근이 아닌가, 리빙랩을 하이테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조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이제 하이테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기술 개념으로 볼 때는 이제 미들하고 로우테크 되게 크게 이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하이테크를 이제 지향할 때 실패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고, 그런데 이제 리빙랩이라는 개념 오늘 조금 이제 보면서 좀 기술로 좀 기술에 있어서 하이테크를 좀 집착하는 그런 게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테크를 이제 집착하게 되면 특히 이제 코스트 퍼포먼스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실제 투입 대비 성과에 있어서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트 퍼포먼스가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리빙랩이라는 그 혁신 운동 자체가, 혁신 활동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는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주제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입니다만, 메타버스를 최근에 이제 많은 어떤 발표라든지 행사를 보게 되면 VR이나 기술적으로는 VR 또는 가상 세계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VR이나 가상 세계만은 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메타버스 이전에도 뭐냐면 VR 기술 기반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VR 기반의 많은 어떤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를 볼 때 조금 이제 위험하게 저는 보고 있는 게, 한 3, 4년 전에 VR 실감이라는 VR, AR이라는 단어 대신에 메타버스로 치환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안 그러고 그냥 소박하게 VR 이렇게 되는데, 요즘 메타버스 이야기하면 주가도 뛰고 뭐 사업비도 잘 나오고, 그리고 무슨 뭐 연구 영역도 잘 되기 때문에 모두들 메타버스라는 세계로 달려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미 VR이 왜 실패했을까? 왜 VR 기술 기반의 콘텐츠들이 확산이 안 될까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VR 또 기술 이전에는 어떻게 메타버스 이전에 이제 VR 기반의 여러 개가 있었고요. 사실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VR 기술 기반의 콘텐츠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기능성 게임, 시리어스 게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잘 안 됩니다.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벌써 이 시리어스 게임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는 한 10여 년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것도 어떤 게 있냐면, 게임 기반의 학습으로 해서 G러닝 개념을 제가 만들고 한 20년 됐는데요. 만들고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한 5개국에 확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미국 등등에. 근데 그런 노력들이 이미 존재했는데 메타버스가 등장하면서 과거의 기능성 게임의 그런 어떤 노력들, 또는 G러닝 기반의 그런 노력들, 또는 또 VR 기술에 있어서 실패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그냥 그냥 쓸려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그냥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뭔가의 기술 기반, 어떤 콘텐츠 기반의 뭔가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똑같이 과거의 시행착오는 반복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하이테크만이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하이테크만이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지자체들이 앞을 다투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서울시가 뭘 했냐면, 서울시 그 서울 창업센터 이런 걸 제 패턴에 만들어 놨고요.
뭐 그 춘천이 뭐 커피 춘천 페스타 이런 거 만들어봤는데 들어가면 저밖에 없어요. 메타버스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폐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참 훌륭한 건물인데요. 여기에 여기에 원래 행사하는 우리가 없으면 이건 폐허거든요. 이건 죽은 공간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짓는 건 간단합니다. 그 뭐 제페토는 돈만 좀 해줘요. 해줍니다.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게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시키고 이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게 하고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머리 아픈 이야 이거. 그래서 흔히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BM 중에서 유일하게 게임이 생존해 있는 게 바로 그걸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게임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이 나오면 예를 들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100개 나오면 겨우 뭐 한 5개나 성공하나요? 나머지 99개는 다 죽거든요. 게임이라는 것조차도 그 모양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모두 메타버스로 지자체들이 만들고 있는데 다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빙랩과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사회혁신은 기술적 허들이 낮아야 된다는 게 저희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러닝을 20년을 해보면서 특히 해외로 나가보면서 느끼는 정말로 뼈아픈 제가 느끼는 그런 교훈들이 있거든요. 즉 미들테크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수용자들이 쉽게 수용할 수 없으면 참 어렵다. 그런 점에서 메타버스도 그렇지만 VR도 정말 어렵습니다. HMD 쓰는 순간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까 김영석 교수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거. 그 넘어지면요, 그 VR 그 제공했던 사람이 다 책임지고 보상해줘야 됩니다. 소송 들어가면 뭐 한 방에 뭐 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혁신은 기술적 허들이 낮아야 된다는 점, 특히 커뮤니티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VR보다는 혹시 좀 AR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술적인 간편성, 그리고 BM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돼서 확산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특히 확산될 때 공유가 가능해야 된다는 점. 예를 들어 전주에서 만든 그런 BM을 사업의 어떤 밸류 체인이나 구조를 다른 데가 쉽게 받아서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 전주가 다르고 대구가 다르고 뭐 서구가 다르면 그건 확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거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오랫동안 검증된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그걸 통해서 확산도 될 수 있고 안정성도 담보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리빙랩 운영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원민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장 원민입니다. 일단 저희 공간에 와주셔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해주신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제 메타버스 얘기하기 전에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센터도 18년도부터 리빙랩 사업을 메인으로 해서 센터가 이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사회혁신과 리빙랩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거는 과정에 대한 설계 그리고 과정에서의 축적 이러한 것들이 되게 멋있게 보였지 해결되는 결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들어온 게 아닌데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 리빙랩 하면 그래서 해결된 게 뭐지? 라는 것들로 계속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과정의 설계와 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이게 대부분 리빙랩 사업이 저희 행안부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뭐 문화부에서도 하고 요즘에는 이 정책 사업의 시작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성과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리빙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성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사업들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는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로만 계속 해석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리빙랩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이 함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뉴스에서 미국 대학생 친구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등록금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되게 신기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정확히 이제 뉴스를 좀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저희가 초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내는 것처럼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양한 수익 창출,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이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금 사회혁신 활동과 연계를 해서 가져갈 건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는 사실 지금 약간 트렌드에 그냥 있는 상황인 거고 이 트렌드가 대중적 문화나 혹은 사회 혁신의 중요한 하나의 프로세스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도와 실험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조금 이렇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펼쳐지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민간 단위에서 좀 더 재밌고 소프트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 전북 디지털 사회혁신 센터랑 처음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전주 사회혁신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이제 해보니까 제가 본 장점은 딱 진짜 극명하게 딱 하나 봤는데 전국에 있는 사회혁신 센터에서 다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유튜브로서 그냥 불특정 다수가 시청자 중에 한 명으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형체가 있는 형태로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 네트워크에 좀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시민분들이 이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벽이 사실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술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방식으로 시민들과 함께 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할 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간극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장치들도 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도 허울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한 간극들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이제 센터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기술들에 대한 유료함과 장점들만 계속 얘기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현장에 들어가서 녹여내고 결합하면서 좋은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술이 결합된다는 거는 가장 되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뭐 캠페인 방식이나 뭐 기존의 무브먼트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한 현장, 정말 동네 단위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좀 설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료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사회혁신 프로젝트, 뭐 리빙랩 프로젝트 한 4, 5년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디자인 싱킹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뭐 나왔고 뭐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 문제 그리고 프로토타입에 대한 제대로 정리된 내용들의 제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는 잘 이제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메타버스가 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발표에도 나왔지만은 시뮬레이션, 아카이빙 관련돼서 메타버스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이제 가상 공간에서 구현해 보는 것들은 계속해서 프로토타입을 진화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직면한 뭐 사회혁신이나 리빙랩 활동의 한계들을 좀 이렇게 뛰어넘는 수단으로서 메타버스를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토론이 이제 쭉 진행이 됐는데요. 발표자들께서 이제 간단히 뭐 답변을 하셔도 좋고 자기 입장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반은 한 답변이고 절반은 그냥 좀 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발표를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계속해서 지속되지만 사실 미국만 봐도 그렇게 관심이 쭉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제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곳에서는 민간에서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막 이게 공공 영역으로 들어와서 빵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갑자기 기재부에서 메타버스 TF를 만들어가지고 문체부 과기부 앉혀놓고 이거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도구로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들 들썩들썩 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공에서도 어떻게 쓰는지 뭐 이제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데 그 아까 이제 위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이게 VR이나 AR이나 예전에 뭐 이제 기능성 게임이든 이런 것들의 그냥 리브랜딩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논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동의하고 그래서 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왜 여기에 이렇게 공공이 올라타가지고 더 이제 싱숭생숭하게 만드는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담백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필요와 이제 그 솔루션 간의 어떤 간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좀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HMD 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과업들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뭐 미국에서도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에 보면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중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과업은 그냥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이제 몸을 씻는 게 가장 큰 과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위의 도움 하나도 없이 내가 일어나가지고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쓰고 거기에서 우울증 치료를 이제 자가적으로 하겠느냐 하면 이제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전체적인 과정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공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뭐 노인의 뭐 고립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공중보건에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노인들의 미래의 건강 지표 중에 하나가 주위에 허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허그 문화가 없으니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느냐, 아니면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갖는 힘이 메타버스로 뭐 모든 거를 해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게 좀 약간 우려가 돼서 정말 그게 그 니즈에 맞는 솔루션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제 제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 중에서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오픈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는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의 벌추얼 싱가포르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망한 프로젝트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이거를 2018년 후에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아서 왜 그럴까 해서 막 찾아봤더니 싱가포르이 이 벌추얼 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기반의 한 기업에만 완전히 의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뭐 기술상의 문제가 생기고 뭐 계약이 다 끝나고 하면은 그게 끝인 거죠. 끝이라 가지고 그래서 오픈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뭐 전자정부 뭐 이제 정부 기관의 무슨 웹사이트 만들 때 기반을 다 똑같게 해서 회사가 바뀌어도 그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뭐 각각 지역에서 다양한 메타버스 뭐 플랫폼을 만드실 수도 있고 뭐 솔루션을 만드실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것들이 한 번 쓰이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려면은 그 이제 기술 기반들을 계속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오픈 메타버스의 개념은 뭐 그 다른 기술이라도 꼭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박그선 대표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어서 일단 매우 좋았고요. 아까 하이테크로서 이렇게 접근이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작다고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어쩌면 로우테크 안에서의 저희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 보았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현주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것에 있어서는 되게 공감을 형성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기업이든 저희 자체적으로 팀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과 그걸 또 해결해 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홍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모두 홍보가 돼서 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치워질 수 있어야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만들어져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보테크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형 센터장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충분히 하십시오. 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가 오냐 안 오냐 뭐 어떤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미 엄연한 지금 시대의 현상으로 우리가 좀 같이 중립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메타버스 안에다가 사무실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회사가 존재하잖아요. 실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다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게임이 재미있기도 해서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기존에 게임머니 벌어서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놓고 봐야 되냐. 이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현상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 혹은 가치 부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변하는 시대를 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일종의 리빙랩도 마찬가지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좀 우리가 한 발짝 안에 좀 들어가서 논의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면 저도 처음 이제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페토도 들어가서 아바타를 만들고 하는 어떤 경험들이 아바타를 만드는 경험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사이버 아이디의 어떤 표상 같은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머리 스타일 그냥 옷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사이버상의 아바타에 걸치는 이 재화 같은 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NFT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복제될 수 없는 형태의 어떤 하나의 자산이면 이게 요즘에 리셀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본인이 그 현실에서 돈을 버는 어떤 행위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단숨에 지금 내가 만드는 아바타 자체가 더 이상 가상의 뭐고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 인플루언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철학적 접근이면 그런 어떤 아바타가 걸치고 있는 어떤 명품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내지는 이미지로 바라보고 그걸 거부하는 어떤 행동들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메타버스와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의 한 영역은 이를테면 가상의 재화를 만들어내는 영역이 분명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과연 이런 가상의 재화가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면 복제 가능성이 무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등장해버린 이상 가상의 세계에서 만들어낸 어떤 물질들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현실 세계에서 유한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어떤 물건들을 소비하는 행위를 대체적으로 가상의 것으로 해서 인간들의 어떤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진짜로 내가 가방이나 구두를 현실 세계에서 사야 되느냐 아니면 내 아바타한테 신기고 말 거냐. 근데 그 어떤 욕망의 차원이 어디서 동작하느냐까지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세대들이 이런 메타버스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정말 핵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의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직접 들어가서 체험하면서 이게 이건 이러니까 현실하고 이런 어떤 관련성 서로 다른 어떤 보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그 이를테면 멀티버스 개념으로 섞여 있는 어떤 차원의 세계로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미 그걸 받아들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세대들이 존재하면 우리도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시도들은 그 위 차원에서 좀 논의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가치 부여한다거나 아무튼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디지털 기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너뛸 수 있는 위력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계를 밟아가서 어떤 기술적 수준에 올라가서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 사회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그게 기존에 건너뛴 형태로 갑자기 급진전된 어떤 형태의 혁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의 이야기라서 제가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런 환경 자체를 저는 되게 막 환영했었거든요. 왜 그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까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 체계 내에서는 이 안에서 지금 현실에 부족한 무언가를 발견했었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주식의 문제, 아무튼 투기의 문제, 아무튼 이거는 어느 정도 거품이 거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를테면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디지털 기술들 혹은 서비스들을 예상해 보면 이게 무언가 현실에 있는 것과 같이 섞인 형태로 우리하고 가깝게 존재하는 형태의 서비스라든지 콘텐츠가 많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열렬히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뭐 아무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토론자분들하고 뭐 발표자분들께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히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일찍 끝낸다고 하셨으면 한 10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만큼 하려고요. 그 리빙랩과 메타버스 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임충재 교수님하고 위정 교수님 해주신 말씀을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리빙랩이냐 아니냐 이게 메타버스냐 아니냐 얘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회 혁신을 이룰 수 있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리빙랩을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리빙랩이고 무엇이 메타버스냐를 정의하는 데 너무 노력을 쓴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방법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리빙랩에서 보면은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리빙랩에서 나온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에서 축적된 사회적 경험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더 큰 자산이 되고 그것이 쌓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혁신이나 사회적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리빙랩을 교육에서 쓰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큰 고민이 아마 다들 같은 고민이실 텐데 수요자의 참여를 어느 수준까지 얼마만큼 일으킬 거냐 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고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하고 하다 보면은 성공적인 경우는 매주 학생들한테 수요자한테 들어와야 되는 질문을 던져주는 경우 그 경우가 상당히 성공적이었지 멘토링을 받아와라 수요자에서 이런 걸 조사해와라 라고 하는 거는 성공적이지 않고 그냥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라고 하는 혹은 학생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그 프로듀서하고 그 서비스를 컨슈머하는 컨슈머의 입장에서는 컨슈머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놔둔 게 많은 리빙랩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컨슈머가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사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고민과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2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을 공부하고 해온 측면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메타버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측면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가, 뭐를 전달할 건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이텍이냐, 로텍이냐, 미텍이냐는 사실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가상현실이라는 걸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통해서 뭐를 전달할 건가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어떤 뭐 미디어라든가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경험이 축적되고 공유되고 그것을 내가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그냥 분절된 기술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술에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거는 위정인 교수님 말씀하신 그 키워드가 있는데요. 접근성입니다. 힘들게 그렇게 CMD를 끼고 하는 것이 저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나중에는 그게 매우 접근성이 좋은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접근성이 높은 경험을 제공해주고 그 경험을 상호 간에 어떻게 공유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솔루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너무 짧게 하셨어요. 네, 짧게 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메타버스가 뜰지 안 뜰지 모른다. 예, 모르는 게 답이고요. 언제 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떴던 기술들을 보면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뜨다가 갑자기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딱 꺾이면서 확 시장을 확대하는 경향이에요. 그럼 앞에 20년 동안은 사기를 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예측한 사람이 있었냐? 아주 일부의 사람만 예측했고 그 시장의 선도적인 기업이 그 사람을 이끌었지. 많은 사람이 야 이쯤 되면 인공지능이 뜰 거야 라고 예측하고 뜬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가 뜰 거냐 안 뜰 거냐를 예단하는 거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뜰 수도 있다. 뜰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둘 다 열어놓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 이걸 뜨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폰이 나왔는데 아이폰이 그냥 혼자로서 끝났다. 그러면 아이폰은 그냥 그 앞에 스티브 잡스가 그냥 실패했던 디바이스 하나에 끝났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 아이폰이 되네 그러고서 많은 기업들이 후속작에서 성공작을 냈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돼서 우리가 얘기한 스마트폰이 나온 거고요. 실패한 사례를 보자 그러면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3D 컨텐츠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성공한 3D 컨텐츠가 안 나오니까 결국 3D 시장 그냥 폭락해버렸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포켓몬 게임이 AR 게임으로 성공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몇 달 동안 그 이후에 성공한 AR 게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그냥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최소한 서너 방 이상의 성공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그게 산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하나로 그냥 우연찮게 끝나는 하나 아니면 컨텐츠도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한 기술 가지고 얘기한 케이스는 저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메타버스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무조건 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모든 지자체가 행사를 그냥 메타버스에서 해요. 왜 하냐? 튀려고. 돈은 몇 천만 원씩 쓰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알지만 우리도 메타버스 했어라고 하는 거를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메타버스를 하더라도 다양한 기술을 개발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일들을 돈 쓰는 형태로 계속 한다면 우리 메타버스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실패할 거고 결국은 쓸데없는 돈을 쓰는 걸로 끝날 수 있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쓸 때에 돈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도를 해봤더니 어떤 거에서는 되고 어떤 거는 되지 않다라는 거에 경험치라도 얻자 우리가 최소한. 그럼 그 다음에 할 때는 되는데 한 건 뭐밖에 없냐? A 행사를 해봤고 B 행사 해봤고 C 행사 해봤고 거기다 아바타 몇 개만 그렸고 그거를 계속 하는데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메타버스적 접근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한 번 정도 바람이 불었을 때 한번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 그 대신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한 형태의 노력으로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과학기술과 사회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기술의 초창기 단계에 기술이 진화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길만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도 A 메타버스가 있고 B 메타버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이제 우리는 이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 대박 나는 메타버스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사회혁신 쪽에서 얘기하는 메타버스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맥락에서 이제 오늘
이 포럼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는 누구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사회혁신 쪽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진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AR을 보든 뭐 VR을 보든 메타버스를 보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줘야지 이런 기술들이 진화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열릴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임의 취지는 이제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AR이나 VR,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리빙랩을 운영할 때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들이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아카이빙하는 것들, 실제로 데이터들이 많이 창출이 되니까 그것들을 아카이빙하는 측면들, 그리고 가령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한다든지 돌봄 전환을 한다든지 자원 순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이 어느 길로 갈지는 잘 모르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쨌든 방향성들은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활용해 보는 것들이죠. 그런 맥락에서 받는 이제 의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그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서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리빙랩의 핵심인데 그걸 가지고 사용자와 그리고 개발자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띄워놓고서 같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 프로타입 개발이나 그리고 프로타입을 진행시키는 것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리빙랩, 디지털 사회혁신 그리고 메타버스였는데 아마 이제 그 리빙랩과 이제 메타버스가 그런 식으로 연결되고 또 리빙랩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메타버스에서 반영이 돼서 메타버스도 좀 더 사회혁신 친화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열풍, 우리 보통 하이프 커브라고 얘기를 하죠. 열망과 실망의 커브 확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메타버스 내에 이 사회혁신의 그 세계관을 펼쳐나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오늘 모임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